취월로 기방 앞 한 무리의 여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선비 봤어? 기생 월화한테 온게 도움받아 과거 급제했다더니. 저 선비 봤어? 기생 월화한테 온갖 도움받아 과거 급제했다더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조판서 딸하고 혼인한데 세상에나 기생은 딱 거기까지지. 양반 아내가 될 순 없잖아.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화가 불쌍하긴 하네. 패물까지 다 팔아가며 도왔는데 저 선비 이름이 뭐라더라? 이도겸이라던데. 출세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그 선택이 10년 뒤 한 사내의 목을 조이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기생을 버리고 출세한 양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필귀정 야담입니다.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순조 영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양반의 선택과 한 기생의 침묵과 그리고 돌아온 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한양 늦가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선비들로 거리는 북적거렸지요. 그 무렵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겸, 나이 25, 집안은 중인에 가까웠으나 머리는 비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야심이 컸지요. 높이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말이지요. 그의 집은 한양 북촌 끝자락 허름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기와는 깨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어 밤새 이불을 덮고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등잔 하나의 의지에 밤이 깊도록 글을 읽었지요. 사서삼경을 달달 외웠고 역대 과거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먹물로 검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중인 집안 주제에 과거를 본다고 급제해봤자 출세길이 막혀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도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 양반 대접을 받는 것, 권세를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기방, 취월루였지요. 그곳에 월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23의 나이, 달빛처럼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비파를 타면 새도가지에 앉아 듣는다 했고 춤을 추면 구름도 걸음을 멈춘다 했지요. 그러나 그녀를 진짜 빛나게 만든 것은 글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문장을 다듬고 양반들과 시조를 겨루던 여인이었습니다. 취월루의 주인은 말했습니다. 월화는 기생이 아니라 시인이라고. 본래 양반가 딸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이지요. 월화의 아버지는 몰락한 선비였습니다. 청렴하다 못해 고지식했던 그는 권세가의 부정을 탄핵했다가 역적 누명을 쓰고 죽었지요. 가사는 몰수되었고 어린 월화는 기방으로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가슴에 품고 글을 놓지 않았지요. 이도겸이 처음 취월루에 온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과거 준비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그는 친구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따라갔지요. 그날 밤 촛불에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던 월화를 보았습니다. 고운 얼굴이 인상적이긴 했으나 이도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못 같았지요. 친구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월화에게 과거 준비 중인 도겸을 격려하는 시를 지어달라고 말이지요. 월화는 잠시 이도겸을 바라보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을 적었지요. 찬바람 불어도 소나무는 푸르고 눈이 내려도 대나무는 굽지 않는다고
지금 춥다 하여 꺾이지 말라고 봄은 반드시 온다고 적었습니다. 이도겸은 그 시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이도겸은 종종 취월루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기생은 기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문제로 막히면 월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잡아주었고 논리의 허점을 짚어주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도겸은 그 사이 가진 것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남은 살림을 팔아 책을 샀고 먹을 것을 아껴 등잔 기름을 샀지요.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자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빚이 쌓였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월아가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물을 팔았습니다. 옥비녀와 은가락지를 내놓았지요. 취월루 주인이 말렸지만 월아는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이도겸의 집을 찾아가 쌀을 몰래 두고 왔습니다. 등잔 기름이 떨어지면 새 등잔을 사다 주었고 밤이 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이도겸이 지쳐 잠들면 그의 어깨에 옷을 덮어주었고 새벽녘에 깨어나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과거 방에 오르기를 자신의 일처럼 바랐습니다. 이도겸도 알고 있었습니다. 월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말이지요.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월아, 그대는 왜 나를 이리 돕는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소. 월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고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쁩니다. 이도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대를 반드시 아내로 맞이하겠소. 이 도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오. 월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양 사람들 중 이도겸을 가장 믿은 이는 기생 월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이도겸은 시험장에 들어가 온 정성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월아가 함께 다듬었던 문장들이 술술 나왔지요. 그가 쓴 글은 논리가 정연했고 문체가 빼어났습니다. 며칠 뒤 과거 급제방이 붙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병과 상의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양이 들썩였습니다. 중인 출신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이도겸이라는 젊은이가 대단하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도겸은 취월루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조판서 정경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경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숙희, 21살의 교수로 얼굴은 곱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정경달은 오래전부터 이도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경달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혼인하면 적극 밀어주겠다고 말이지요.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이조판서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도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월아는 기생입니다. 아무리 정이 깊어도 양반의 아내가 될 수는 없었지요. 정식 혼인도 불가능하고 자식도 양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경달의 딸과 혼인하면 단번에 권세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야심이 더 컸습니다. 이도겸은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라 답했습니다. 정경달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곧 혼례 날짜를 잡겠다고 했지요. 그날 밤 이도겸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월화도 이해할 것이라고 자신은 높이 올라야 한다고 말이지요. 며칠 뒤 취월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도겸 나으리께서 정경달 대감의 딸과 혼인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양반은 양반이라고, 기생 같은 건 놀잇감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월화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지요. 그날 밤 이도겸이 취월루를 찾았습니다. 월화는 조용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도겸은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월화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안다고, 축하한다고, 좋은 혼처를 만나셨다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도겸은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월화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기생에게 약속은 사치입니다. 나으리께서 출세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월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도겸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그의 말에 월화는 답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나으리 부디 후회 없는 길을 가십시오. 이제 가보십시오. 높은 곳에 오르셔야지요. 이도겸은 고개를 숙이고 취월루를 나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월화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기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월화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약속도 신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버려진 것은 기생 한 명이 아니라 10년 뒤 무너지란 사내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이도겸과 정숙희의 혼인은 한양에서 화제였습니다. 중인 출신 신랑의 이조판서 집안 신부라니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이도겸은 장인의 힘을 입어 빠르게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승문원 정자로 시작해 이조 자랑을 거쳐 불과 3년 만에 정호품 관직에 올랐지요. 주변에서는 그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실력 있는 인재는 빛을 발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경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도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에게 더욱 고개를 숙였고 처가의 눈치를 살폈지요. 아내 정숙희는 얼굴은 곱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언제나 고분고분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권세는 모두 정경달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가끔 월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무렵 월화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취월루를 나와 기생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비단 치마를 벗고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요. 폐물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안도의 작은 고을, 산이 높고 바람이 거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마을 어귀에 조그만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예전에 기생이었다더라. 기생이 무슨 글을 가르치냐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월화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서당 문을 열고 아이들을 기다렸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맨발이었지요. 월화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하진이었습니다. 12살의 나이, 눈빛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하진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천자문을 금세 깨우쳤고 사서의 뜻을 물었지요. 측은지심이란 무엇이냐고, 왜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으냐고, 측은지심이 있다면 모두가 서로 도와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월화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측은지심도 있지만 욕심도 있다고, 때로는 욕심이 측은지심을 이긴다고 답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월화는 말했습니다. 글을 배워야 한다고, 글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고 말이지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은 한 번도 서당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책을 읽었고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썼지요. 월화는 그 아이에게서 옛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배움에 목마르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녀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지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신의로 되는 것이라고,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의리라고,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월화는 한 번도 이도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말이지요. 하지만 밤이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옛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겠지, 높은 곳에 올라 원하던 것을 얻었겠지 하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당에는 점점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월화의 가르침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저 훈장은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가르친다더라. 부모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점점 자랐습니다. 16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역사서를 읽고 있었지요. 역사를 보면 나쁜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왜 그들은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월화는 대답했습니다. 벌은 반드시 온다고, 다만 그 시간이 다를 뿐이라고, 하늘은 보고 있고 기록은 남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기록이라니 무엇이냐고 묻자 월화는 답했습니다. 글로 남기는 것이라고, 악행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바른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무렵 이도겸은 더욱 높이 올랐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고 조정의 요직을 거쳤지요. 표면적으로는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상소도 올렸고 사치를 경계하는 글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은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한 거상이 찾아와 괴짝 하나를 놓고 갔을 때 이도겸은 망설였지요.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괴짝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자가 가득했지요.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받자고,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 느껴졌지요. 이도겸은 점점 죄책감을 잃어갔습니다. 대신 합리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관행이라고, 모두가 한다고, 자신만 안 하면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장부를 조작했고 송사를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권세가의 편을 들었고 백성의 억울함은 뒤로 미뤘지요. 그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고든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탐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희는 남편이 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집에 은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문제는 없겠느냐고 물었지요. 이도겸은 걱정 말라고, 정상적인 수입이라고,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진은 23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깊었지요. 월화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때가 되었는데 준비는 되었느냐고 말이지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보다 이곳에서 훈장 일을 돕고 싶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월화의 물음에 하진은 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글은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도구라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월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따르라고,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이도겸에게 새로운 명이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행선지는 평안도였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월화가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평안도에도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지요. 이도겸은 마패를 품고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지방 관리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정한 직책이었지만 이도겸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지요. 이번에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대가를 챙기면 되겠다고 그는 계산했습니다. 평안도에 도착한 이도겸은 한 달 동안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송사를 검토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군수와 아전들을 만났지요. 은자가 담긴 보따리가 건네졌습니다. 이도겸은 눈살을 찌푸리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도겸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음, 군수와 아전들 모두 청렴함, 백성들도 만족하는 듯함이라고 적었지요. 거짓 보고였습니다. 실제로는 군수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고 아전들은 송사에서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겸은 모두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상소가 조정에 올라왔습니다. 평안도의 한 훈장이 고을의 비리를 낱낱이 적어 올린 글이었지요.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암행어사가 이미 파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도겸 어사가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지요. 이조판서 정경달은 급히 평안도로 정가를 보냈습니다. 당장 그 상소를 올린 자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도겸은 당황했습니다. 상소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은 정연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날짜와 액수, 관련자의 이름까지 모두 구체적이었지요. 이것은 누가 쓴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 상소 끝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안도 소재 서당 훈장 강하진. 이도겸은 즉시 하진을 불렀습니다. 이튿날 하진이 관하로 왔습니다. 23의 젊은 훈장, 얼굴은 수척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이도겸은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상소를 올렸느냐고, 내 분수를 아느냐고, 감히 조정에 상소를 올리다니 하고 말이지요. 하진은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이 어찌 분수를 넘는 일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내가 쓴 이 내용이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하진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군수가 착복한 세금 내역과 아전들이 받은 뇌물 내역이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이도겸은 장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고 그것도 자신이 눈 감아준 것들이었지요.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자 하진은 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알려주었다고 자신은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하찮은 훈장놈이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다니 하고 생각했지요. 내가 이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지요. 내 스승이 누구냐고 묻자 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훈장이라고 월하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도겸의 몸이 굳었습니다. 월하, 그 이름 1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월하가 여기 있었단 말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내 스승은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 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글과 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예전에는 한양에 계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지요. 이도겸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진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이도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하가 여기 있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하고 말이지요. 그날 밤 이도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소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기생이라 하여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양반이라 하여 도리가 저절로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오래전 월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그녀가 그에게 했던 이야기였지요. 신분이 높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도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리를 버렸습니다. 월하가 가르친 하진은 그 도리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월하가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복수 같은 것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연인가, 운명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상소가 이미 조정에 닿았고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것이었지요. 이틀 뒤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도겸 어사는 즉시 백성들의 증언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군수가 세금을 2배로 받았다고, 아전이 송사에서 뇌물을 요구했다고, 관아에서 공사를 하며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증언했지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도겸은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지요. 밤이 되면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월하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나 하고 후회했지만 곧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모두 운이 나쁜 것뿐이라고 말이지요. 일주일 뒤 이도겸은 마침내 월하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당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월하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생복 대신 수수한 훈장복을 입고 있었고 곱게 올린 머리 대신 단정하게 묶은 쪽머리였지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월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그를 맞이했지요.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북과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이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여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째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답했지요. 하진을 그대가 가르쳤느냐고 묻자 월화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진을 시킨 것이냐고 묻자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하진에게 단 한 번도 나으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진은 스스로 옳다고 여긴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연이란 말이냐고 묻자 월화는 답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인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지요. 이도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처음에 가졌던 그 고든 마음을 아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나으리께서 과거에 급제하던 날 자신은 정말 기뻤다고, 이제 세상에 바른 관리가 하나 나올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으니 나으리께서 변하셨다고 하더라고. 나으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나으리를 버린 것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나으리께서 스스로를 버리신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지요. 이도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는 나를 용서하는 것이냐고 묻자 월화는 답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스스로를 용서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도겸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간다고 말했지요. 월화가 불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바로잡으시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대답하지 않고 서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진의 상소를 막고 증거들을 없애고 모든 것을 덮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도겸은 하진의 상소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조정의 보고서를 올렸지요. 상소의 내용은 과장되었으며 일부 사실무근이라고, 해당 훈장은 개인적 원한으로 거짓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지요. 백성의 상소를 함부로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달은 사위를 변호했습니다. 이도겸 어사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재라고, 그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3사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정했습니다. 별도의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말이지요. 이도겸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군수와 아전들을 모았습니다. 당장 장부를 없애라고, 뇌물을 받은 증거를 모두 태워라고, 백성들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이라도 해야 한다고 명령했지요. 군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소리쳤습니다. 닥치고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자신이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움직이라고 말이지요. 이도겸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이미 장부의 사본을 여러 곳에 숨겨두었고 백성들의 증언을 문서로 정리해 두었지요.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이조정랑 박문수,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도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지요. 이도겸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졌지만 박문수는 답했습니다. 믿음은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백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박문수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자신은 진실만을 듣고자 할 뿐이라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조정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둘씩 백성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2배로 받았다고, 아전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관아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증언했지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박문수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가 숨겨둔 증거가 더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의 사본과 날짜별로 정리된 증언록, 그리고 이도겸이 군수와 나눈 대화를 엿들은 증인의 진술까지 제출했지요. 박문수는 그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가 오히려 비리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하진은 자신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가 비리를 저질렀다니 이도겸은 청렴한 관리가 아니었던가 하고 사람들은 놀랐지요. 3사에서는 즉각 탄핵소를 올렸습니다. 이도겸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경달은 당황했습니다. 사위를 지키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지요. 게다가 정적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경달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도겸을 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자신은 사위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만약 사실이라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이도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권세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를 이용할 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뒤 파직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도겸의 직첩을 거두고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도겸이 끌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지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떠받들던 이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속였다고, 청렴한 척하더니 도둑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정숙희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화리를 허락해달라고 청했지요. 정경달은 즉시 허락했습니다. 이도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말 위에 묶인 채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길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저게 이도겸이라더라. 높이 올랐더니 추락도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쓸 기력도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길 한편에 조용히 서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지요. 월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도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지요. 이도겸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함께 글을 읽던 날들, 월하가 웃으며 차를 따라주던 모습, 과거 급제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후회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이지요. 행렬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월화는 그 자리에 서서 이도겸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양 의금부 이도겸은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뇌물이 얼마나 되느냐고 장부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이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며칠간의 국문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도겸은 관직을 이용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뇌물을 받은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지요. 사형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도겸은 북쪽 오지로 유배를 갔습니다. 추운 땅,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하나가 그의 거처가 되었지요. 유배지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유배 생활 2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도겸은 홀로 오두막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가렸던 두건을 벗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하진이었지요. 이도겸은 놀랐습니다. 하진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진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했지요. 보따리 안에는 쌀과 반찬, 그리고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화가 이것을 보냈다니 자신은 그녀를 버렸는데 왜 이런 것을 보내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매달 이렇게 물품을 보내신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지요. 이도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배신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진은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지요. 하진은 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스승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월화의 글씨였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고 그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나으리를 원망한 적은 없다고 다만 안타까웠을 뿐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나으리께서는 총명하고 마음이 고든 분이었으나 세상의 욕심이 그 마음을 가렸던 것 같다고 지금 나으리께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그것이 벌이라면 벌이겠지만 자신은 나으리께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처음의 마음을 찾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은 여전히 나으리를 믿는다고 춥고 험한 곳이시겠지만 부디 건강하시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도겸은 편지를 읽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나으리를 용서하셨다고 이제 나으리께서 스스로를 용서하실 차례라고 말했지요. 이도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용서한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진은 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으리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시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지요. 하진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겠다고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도겸이 불렀습니다. 하진이 자신을 증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나으리를 증오하지 않는다고 다만 나으리께서 하신 일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스승님이 가르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잘못을 미워하라고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고 전했지요. 하진은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도겸은 오랫동안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비록 유배지이지만 이곳 백성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다음 날부터 이도겸은 달라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간병을 도왔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양반이었던 자가 갑자기 착한 척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이도겸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더라고, 병든 노인을 정성껏 돌보던데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 생활 5년째, 이도겸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해 봄 조정에서 사멸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도겸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예전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을 원하는가 하고 고민했지요. 고민 끝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한양이 아닌 평안도로 가기로, 월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오랜 여정 끝에 평안도에 도착했습니다. 서당을 찾았지요. 하지만 서당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월하 훈장은 어디 가셨느냐고 말이지요. 아, 훈장님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도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안으로 고생하시다가 편히 가셨다는 대답을 들었지요. 이도겸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조그만 언덕에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훈장 월하지묘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하야,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하진이 나타났습니다. 스승님께서 이것을 남기셨다며 또 한 통의 편지를 건넸지요. 이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자신이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병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나으리께서 이것을 읽으실 때는 아마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겠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후회 없이 살았다고, 나으리를 가르쳤던 시간, 함께 글을 읽던 시간, 모두 소중한 추억이라고 적었지요. 나으리께서 자신을 떠나셨을 때 물론 아팠지만 원망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자신은 알고 있었으니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많이 변하셨을 것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사시라고,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 웃으며 지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월하야, 고맙다고,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지요. 그날부터 이도겸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월하가 세운 서당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과 함께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바른 글을 쓰는 일을 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뒤 이도겸은 이제 늙은 훈장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말이지요. 이도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리와 신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도겸은 답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말했지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화의 무덤이 보이는 언덕이었지요.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월화야, 나는 이제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다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고. 높은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이라는 것을, 권세보다 소중한 것은 의리라는 것을, 당신이 보여준 그 넓은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고. 용서해 주어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말이지요. 저녁 노을이 서당을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이도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속죄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강아지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사원부 지평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변했지요.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스승 월화는 기생으로 태어났으나 성인의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고. 그리고 이도겸 훈장은 한때 길을 잃었으나 다시 돌아온 분이었다고. 두 분 모두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적었습니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리고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기록했지요.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생을 버린 양반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그 기생이 어떻게 용서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양반이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추락은 언제나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사람을 버리면 결국 자신이 버려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바로잡는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